책을 쓰게 된 계기는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작은 땅의 야수들을 개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당시 저의 미국 편집자이셨던 세라 버밍햄 님이 저한테 차기작은 무엇을 쓰고 있냐고 여쭤보셨어요. 제가 사실은 작은 땅의 야수들을 너무나도 집필을 오래 했고 계약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소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나서 거의 바로 발레에 관해서 소설을 쓰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하루나 이틀 안에 이게 어떤 줄거리이고 어떤 등장인물일지 그리고 어떤 테마일지 다 머릿속에 그려졌는데요. 그것은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제가 9살 때부터 발레를 배우고 늘 무용은 저한테 굉장히 큰 열정이었습니다. 평생. 9살 때 첼로도 같이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과 발레는 저한테 늘 안식처이자 가장 뜨거운 열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밤새들의 도시를 집필하기 시작했을 때 작은 땅의 야수들의 출간 준비와 출간 후 활동으로 많은 것을 겪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설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에 관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이것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 어떤 감동을 안길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물론 많은 인생 경험에서 나옵니다. 작은 땅의 야수들은 제 첫 작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 33세쯤 때까지 제가 배우고 겪은 것을 다 녹여 넣을 수 있었던 작품인데요. 그래서 흔히 차기작은 데뷔 소설보다 더 가벼운 작품이 나온다고들 하는 게 첫 번째 작품에는 평생 배우고 느낀 것들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쓰는 두 번째 소설에는 그만큼 시간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밤새들의 도시는 집필 기간도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괜찮다고 느낀 점은 작은 땅의 야수들을 쓰고 출간하는 과정에서 제가 겪고 느낀 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한테 가장 큰 환희를 안겨준 기간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최절정과 최악을 동시에 겪은 시간이었고 그래서 밤새들의 도시의 예술가의 이런 삶, 구원과 절망의 과정 이런 것을 다 그려 넣을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나도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빨리 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은 땅의 야수들을 브루크너 교향곡 제 8번에 모델을 삼아서 그렸다면은 밤새들의 도시는 저한테 협주곡입니다. 컨체르토. 그것도 정확히는 모차르트 피아노 콘체르토 23번 A 메이저. 이 작품에 저는 밤새들의 도시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저한테 음악은 제가 어떤 문학 작품을 쓸 수 있는지 바로 영감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브루크너가 그 웅장한 4악장의 교향곡으로 어떤 구조를 가진 소설을 쓸 수 있는지 이제 저한테 머릿속으로 아이디어를 줬다면 저는 그런 장엄한 제3인칭의 여러 명의 등장인물을 돌아가면서 쌓아가는 이야기에서 이번에는 한 사람의 협주곡, 그러니까 한 사람 솔리스트의 최고의 기교, virtuoso 테크닉, 그러니까 virtuoso라고 그럽니다 이탈리아로는. 그런 한 사람의 장기를 다 보여주는 컨체르토를 모델 삼아서
이 1인칭의 나탈리아의 스토리로 예술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내고 싶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한테 밤새들의 도시는 예술가와 예술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한테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술은 예술이 갖고 있는 의미, 지금 이렇게 전쟁과 기아, 우리 인류가 맞이한 가장 큰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순수 예술을 하면서 정직하게 살 수 있는지, 떳떳하게 살 수 있는지에 관해서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저한테 그 정답을 찾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밤새들의 도시를 쓰게 되었는데 저는 한국에서 굉장히 한국적인 소재로 작은 땅의 야수들을 써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 결국 예술은 보편적인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발레에 관한 이야기를 쓴 이 책도 한국 독자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문학 작품은 결국 좋은 질문에서 또 다른 메시지, 더 좋은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요. 기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신다면은 더 좋은 이야기, 또 여기서만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서울신문의 오경진 기자라고 합니다. 작가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국적인 이야기인 작은 땅의 아스들로 사랑을 받으셨는데요. 이게 영어로 쓰인 작품입니다. 근데 이 영어로 쓰인 한국적인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이제 한국 문학의 입장에서는 우리 문학의 외연이 넓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한국 작가로 정체화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은 그 무엇에도 규정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밤새들의 도시에서 주인공 나탈리아는 굉장히 강력한 인정 욕구로 삶을 추동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 나탈리아의 내면이 작가님과 조금 작가님의 내면과 성격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는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대답을 지금도 찾고 있는데 처음부터 저는 단 한 번도 저를 한국계 미국인 소설가라거나 미국인 소설가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늘 한국계 소설가, 한국인 소설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거를 알게 돼요. 제가 최근에 유홍준 교수님의 나의 인생 만사 답사기를 읽었습니다. 유홍준 선생님이 제가 어떤 기사에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읽고 미술사학을 전공하게 되었다고 말을 한 게 계기가 되어서 선생님이 직접 사인을 해서 다산 출판사를 통해서 저한테 나의 인생 만사 답사기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것 중에 한 부분이 이제 고인이 되신 6, 70년대, 80년대 같이 동고동락을 하던 문화예술인들, 지성인들이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예술을 하시고 사회운동을 하셨나 이런 내용이었는데 거기 수록된 분들 이야기를 읽으면서 특히 김지아 씨님 같은 분들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내가 늘 왜 나는 미국 문학에서 이렇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없었나 나와 같은 사람은 왜 없었나 이거를 이제 대답을 찾았습니다. 저한테 본보기가 된 그런 지성인의 컨셉이 사실은 한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지성인과 예술인이 두 가지 성향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회에서 실천을 한다는 뜻이었고 리더가 된다는 뜻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뭐 글을 쓰던 소설을 쓰던 이런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지성인과 예술인의 면모를 갖췄다는 뜻인데요. 저는 그런 모습을
한국의 시인 소설가분들 지성인들한테서 찾았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됐던 또 다른 메시지가 몇 달 전에 있었는데 박노해 시인님의 나눔 문화에서 그 이사장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박노해 시인님이 먼저 제 작은 땅의 야수들을 읽으시고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이후로 이렇게 장대한 스케일의 한국 대한 독립의 역사를 그린 책이 없었다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셔서 그쪽 나눔 문화 이사장님도 읽으시고 다른 스태프분들도 읽으셨다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박노해 시인님의 일생도 다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예술과 사회 운동과 실천을 함께 병행하시는 이런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제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거는 또 피나 DNA에 있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소설가나 지성인들은 이렇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적으로 봤을 때 저는 러시아 문학의 영향을 받은 한국 문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체나 그 바탕을 갖고 있는 철학 그런 점에서 문학은 단지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지침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그런 믿음에서 저는 이게 러시아 문학과 한국 문학의 영향을 둘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인공인 나타샤가 얼마나 제 개인을 반영하냐 이런 뜻이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배운 점을 그대로 그려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하자면 굉장히 쉬운 집필 과정이었습니다. 집필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 개인 생활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 동시에 작가로서의 의무를 다 소화하는 게 그 점이 가장 힘들었고 집필 그 자체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는데요. 나타샤의 예술에 관한 맹목적인 사랑과 열정,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저를 그대로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 이제 감사의 말에 보면은 그 최상의 한국어판을 만들기 위해서 작가님께서 고민도 하시고 노력도 하셨다는 말씀이 또 담겨 있더라고요. 다른 여러 판본들이 또 있을 텐데 이 한국어판만을 위한 어떤 노력이나 고민 어떤 것이 있었는지 들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거든요. 아까 집필 과정이 무척 쉽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밤새들의 도시를 한국어판으로 옮기는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 홍보나 뭐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제 생명력을 작은 땅의 야수들만큼이나 바친 책입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여러 순간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요. 여러 순간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톨스토이 영지에 초대받아서 방문하는 도중에 또 밤새들의 도시 원고를 영국 출판사랑 왔다 갔다 하면서 고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막 소파에 누우니까 막 소파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고 또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작은 땅의 야수들 홍보를 계속 하느라고 번역 검토를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을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약 2달간 단 하루도 휴일이 없이 매일매일 번역 검토를 해서 탈고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수명이 단축되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제가 생각할 때 독자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표현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요.
김보람 선생님이 훌륭한 번역을 해주셨고 또 거기다가 제가 생각하는 한국어만의 운율과 아름다움을 살린 표현들을 더 가미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한국어가 중요한 점은 한국어의 특질 중에 하나가 이렇게 촉감이 있다는 뜻인데요. 그 의성어, 의태어가 발달되어서 촉감을 무척 많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보람 선생님이 진짜 불꽃처럼 보이는 것이 가스 제등에 타고 있었다. 이게 그 호화로운 서양 건물 옆에는 이렇게 그냥 전구로 된 불이 아니라 진짜 불 제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스러운 건물에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진짜 불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불꽃이 훨훨 타오르고 있었다. 이렇게 훨훨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데요. 제가 그거를 특별히 더 좋아했던 이유는 훨훨은 단어 중에도 아주 특이하게 불, 새, 그리고 춤을 동시에 묘사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중요한 테마인 춤과 비상 그리고 불꽃이 한꺼번에 다 묘사가 되는 아주 특이한 단어인데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쓸 때도 너무나도 신경을 쓰면서 최고의 맛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또 생각나는 점은 영어에 단어가 glaucu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L-A-U-C-O-U-S, glaucus. glaucus가 청회색이라는 단어입니다. 푸른빛이 약간 감도는 회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김보람 선생님이 청회색이라고 옳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glaucus가 사실은 갈매기라는 뜻도 됩니다. 갈매기의 종류 중에 glaucus gull이라는 게 있어요. glaucus seagull.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갈매기의 날개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아마 회색을 제가 좋아해서 회색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회색을 다르게 표현하느라고 갈매기의 날개색이라는 뜻을 glaucus라고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회색을 지우고 갈매기의 날개색과도 같은 뭐 잿빛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갈매기의 날개색이라는 게 굉장히 시적으로 이제 잘 떠오르는 장면이라서 러시아어판을 번역하시는 키릴님한테도 그냥 황급히 이메일을 써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청회색 블루 그레이가 아니라 갈매기의 날개색이라고 번역을 러시아어로 해달라. 그게 운율에 맞으면 이게 문장이 너무 늘어지게 길어지지 않으면 어울리면은 그 자리에 넣어달라 그랬더니 러시아어로 그게 너무 문장이 길어지지 않고 어울린다고 하셔서 거기에도 집어넣으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최대한도로 아름다움을 고조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술, 발레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형식도 그만큼 내용에 맞추어서 아름다워야지 합니다. 보통 이제 소설 역서일 경우에는 역자님이 번역을 하시고 저자분이 본문을 이렇게 하나씩 보시는 경우는 드문데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제 한국어가 능숙하시고 또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크시다 보니까 직접 본문을 참여하시면서 편집하시고 교정하시는 과정이 되게 인상적으로 전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럴드 경제 김영경입니다. 우선 일단 제가 작가님을 뵈고 어렸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굉장히 이제 교포의 느낌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한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셔가지고 좀 놀랐고요. 아 예. 그리고 이렇게 한국어 유창하시고 표현도 굉장히 이제 하나 신경 쓰실 정도로 그런 표현도 많이 알고 계신데 한국어로 이제 직접 집필을 안 하시고 영어로만 작성을 하시고 이렇게 역서를 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한국 문학인이라고 본인의 정체성을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아까 언급하셨던 시인들 외에 한국 작가분들 뭐 소설가들 중에서는 특별히 뭐 인상 깊으시다거나 좋아하는 작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요새는 강연 요청 이런 것이 한국어로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글을 꽤 많이 씁니다. 대신에 소설 장편이나 단편 소설을 한국어로 쓴 기회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워낙
강연 이런 것을 뭐 학회 발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한국어로 직접 글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네, 뭐 그런 것은 기회가 되는 대로 집필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영어가 더 쉬운 것은 맞습니다. 영어가 더 쉬운 것은 맞는데요. 제가 영어가 저의 첫 번째 오퍼레이팅, 그러니까 컴퓨터를 보면은 이게 한국어 모드도 있고 영어 모드도 있는데 저한테 아마 기본 모드는 영어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한국어인데요. 영어가 저한테 주는 장점과 한국어가 저한테 주는 장점이 다릅니다. 영어는 그 구조상 문장을 길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긴 문장과 더불어 문단도 길어지고 그리고 더 그 완성된 글 자체가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호흡이 길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어를 쓰면. 이 영어라는 언어의 특성 자체가 논리적으로 순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긴 문장도 머릿속으로 잘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호흡이 긴 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사람들의 주의가 굉장히 흐트러지고 산만해졌을 때 저는 문학 작품이 더욱더 호흡이 길었으면 좋겠거든요. 한국어가 저한테 주는 장점은 또 다릅니다. 한국어가 저한테 주는 것은 아마 첫 번째로 철학일 겁니다. 그 한국어 자체가 갖고 있는 성질이 저한테 주는 가치관, 사고방식. 그것이 결국 저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따뜻함과 연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영어가 저한테 주는 감정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활활이라는 예를 들어 주셨는데 제가 의성어 의태어를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사물도 그것에 대한 어떤 인간성을 부여하고 따뜻함을 부여하는 그런 연민이 가득함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는 그래서 굉장히 시적인 도구입니다. 시의 첫 번째 도구가 의성어 의태어인데 그 이유는 결국은 그냥 이렇게 귀엽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자, 이 종이컵을 의성어 의태어를 써가지고 인간화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귀여움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메타포라는 뜻입니다. 메타포, metaphor. 이 종이컵이 그냥 컵이 귀엽다는 뜻이 아니고 이 종이컵도 인간화해서 결국은 인간에 대한 스토리를 말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모든 문학이 메타포예요. 시뿐만 아니라 소설도 메타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타샤는 이 스토리는 나타샤 한 개인의 스토리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예술에 관한 스토리 아닙니까? 나타샤의 스토리가 더 큰 예술의 스토리에 어떤 작은 메타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타포적 성질이 강한 한국어는 굉장히 문학적인 언어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시인 이외에도 한국 작가분들 중에 예. 제가 며칠 전에 자음과 모음사에서 문학 잡지 발간하는 것을 저한테 런던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재밌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가분들 성함을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다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특히 단편 소설 같은 거를 읽으면서 크게 감명을 받거나 이런 적이 적은데 굉장히 참신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좀 알려지신 분들로는 제가 몇 년 전에 고 최인호 선생님의 단편 작품을 너무 사랑해서 직접 제 영국
편집자이신 그란타의 루크님한테 보여드리고 번역을 해서 보여드려서 그것을 출간한 경험도 있을 정도로 저는 최인호 작가님 작품을 사랑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것도 어떤 그 안에 배제된 철학이 저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호 작가님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따뜻함과 신앙심이 저는 문학 작품에서도 배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요. 요새 활동하시는 분들로 김혜란 작가님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KPI 뉴스 조용호 기자라고 합니다. 이 전작은 브루크너에서 영향을 받, 브루크너와 상황이 있고 이번 책은 모차르트 콘체르토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클래식이 어떻게 작가님한테 영향을 미치고 어떤 힌트를 받습니까?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일단 어떤 감동을 느껴야지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 콘체르토 23번회 같은 경우는 그 작품을 들으면서 저 메시지를 독자한테 문학적인 방법으로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책은 한마디로 음악을 책의 형식으로 옮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콘체르토 23번회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저는 음악 이론을 공부한 것이나 뭐 역사를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미로는 사랑에 관한 것인데 그 서양 예술에는 이런 컨셉이 있습니다. The concept of sacred and profane love. 이걸 한국어로 뭐라 그래야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신성한 사랑과 인간적 사랑의 대립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 서양 미술의 어떤 전에 내려오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뭐 르네상스 시대에도 보면은 이런 미술 작품을 그려서 뭐 신혼부부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치면 함이나 폐물 같은 걸로 갖고 가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그만큼 한편으로는 신성하고 한편으로는 인간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제가 이 콘체르토 23번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아, 저렇게 사랑은 한편은 고결하고 고귀한 것이기도 하면서도 한편 타락한 것이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또 A 장조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모차르트가 수백 개의 작품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모차르트는 굉장히 상징주의적인 작곡가예요. 그래서 이게 바장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어로는 바장조 아마도 A 메이저. 근데 바장조로 작곡을 했을 때는 사랑에 관한 테마로 쓴 겁니다. 그래서 혹시 클라리넷 콘체르토 A 메이저도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모차르트의 가장 마지막 작품인데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협주곡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들으면은 사랑이 떠올라요. 그 Out of Africa 혹시 보신 분들 있으면 거기서 나온 클라리넷 콘체르토가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을 듣고 있으면은 모차르트가 하고자 했던 이 고결함과 동시에 타락함이 들어간 인간의 사랑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런 것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어떻게 저한테 이 길잡이가 되냐고 여쭈셨는데 이거 말로 정말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런 구조, 리듬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작품을 들으면 1악장은 이런 테마가 나오고 뭐 2악장은 그 테마의 카운터 테마가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들으면 아 감정선이 여기서는 이런 게 나오고 이 두 번째 감정선은 여기서 나오고 이게 콘체르토나 심포니를 들으면 이렇게 악기가 이렇게 다른 부분이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이 악기가 나오고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저는 글로 옮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조의 호수는 찰콥스키입니다. 모차르트가 아니고. 근데 백조의 호수는 다 아시는 테마가 있어요. 모티프가. 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게 백조의 호수 유명한 멜로디죠.
근데 차이콥스키는 조금 있다가 그거를 뒤집습니다.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이거는 카운터 테마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 글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되면 다음에는 카운터 테마가 여기서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 같은 걸로 소설을 짜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필이 훨씬 쉬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 편집자님이 발레 소설은 잘 팔리지 않는다는 우려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한 것 그대로 쓰시겠다고 밀어붙였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아픈 감정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집필을 하셨다고 본 것 같아요. 그 감정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거였을지 설명해 주신다면 무엇일까요? 불어로 크리드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가슴에서 나오는 절규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예술에 관한 갖고 있는 생각을 절규하고 싶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지만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고 제가 너무 그런 마음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감정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담고 싶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술이 과연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사치스러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예술가로서 떳떳이 살 수 있는가입니다. 아까 제가 김지아 시인님한테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전 세대 분들은 자신의 믿음 이런 것 때문에 감옥살이를 옥고를 치르실 정도로 예술가로서 굉장히 사명감을 다하셨는데 지금 21세기에 인류가 당면한 이런 문제들을 옆에서 생생히 보면서 제가 한가히 소설을 쓰고 이렇게 간담회에서 자기 책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저는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을 찾으려고 발레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미는 아름다움은 결코 사랑과 정반대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예술은 결국 사랑과 인간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상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달 전에 구스타보 두다멜이라는 굉장한 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LA 필하모닉에서 올해 지휘를 하고 이제 곧 뉴욕 필하모닉의 거장이 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베네수엘라 사람 같은데 남미 분이에요. 저쪽 분이 끄덕이니까 베네수엘라인 맞고 베를린 필하모닉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지휘를 하신 뭐 천재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말러 심포니 넘버 3 말러 교향곡 제3번을 런던에서 지휘를 하신다고 해서 들으러 갔습니다. 저는 사실 말러 굉장한 초보자입니다. 러시아 클래식 음악을 주로 좋아하고 독일 작곡가를 잘 안 들어서 저는 말러를 잘 모르고 그냥 들으러 갔어요. 그런데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이렇게 여러 악장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연주하면은 이제 연주자들은 거의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쏟아부어야지 되는 건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맨 마지막 페르마타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끄는 음이 얼마나 이게 치열한 부분인지 저는 아는데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음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다멜은 계속 이렇게 한 번 더 치고 한 번 더 치니까 팀파니가 더 둥 이러면서 음이 끊기지 않고 너무나도 오랜 시간 강당을 메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파도 같은 음에 감동을 받고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데
이 파리가 이 유리 등 안에 이렇게 갇혀서 있는 거예요. 이 형광등 유리 안에 갇혀서 이제 파리가 이렇게 징징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 그런데 저는 그때 그 파리가 너무나도 가여서 또 울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저렇게 천상의 음악을 듣고 이렇게 감동을 느끼고 온갖 사치를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저 파리는 그냥 파리로 태어난 것도 부족해서 저 유리 안에 갇혀서 사는구나.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파리가 가여웠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제가 그렇게 약간 모자란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진정한 예술은 그냥 이런 사치를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생물이나 타인한테도 마음을 열 수 있게 합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겪고 나서는 그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싶어지니까요. 그런 마음을 공유하고 싶어지니까 결국 저는 예술은 이런 전쟁과 양극화의 시대에도 결국은 정말로 지금 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대답이 길었죠? 한국경제신문 구은서 기자고요. 질문 조금 많은데 아까 초반에 말씀하실 때 인생 최악의 시기랑 최절정의 시기를 같이 겪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최절정의 시기는 워낙 호평을 받으셨습니다. 작품이 이해가 되는데 최악의 시기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서울국제도서관에서 결국 비슷한 주제의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끝끝내 예술을 우리가 붙잡는 느낌. 그래서 어떤 고통을 겪으셨고 작가로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 고통을 감내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 끝까지 예술을 붙잡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환경문화에 관련해서 계속 기고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렇게 환경 분야에 대해서 취재하고 글을 쓰시는 게 작품 활동을 하실 때, 소설을 쓰실 때도 어떤 영향을 미치시는지 궁금하고요. 특별히만 더 여쭤보면 그 2012년에 준 간담회 할 때 톨스토이 문학을 읽으면서 소설가를 꿈꿨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후에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으셨잖아요. 어떤 작품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 작품이 러시아 배경이잖아요. 전쟁 와중에 러시아를 배경으로 작품을 쓰는 게 윤리적으로 좀 고민도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최근 질문은 러시아 정치적 상황이 이런데 러시아 발레에 관해서 소설 쓰는 게 고민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할 때는 이 정도로 정치적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우크라이나 본토 침략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나큰 문제가 될 거라는 예상은 하지 않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거의 다 쓰고 이제 줄거리도 다 알고 저는 아까 줄거리를 하루 이틀 안에 다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런 순간 사실 연구하러 러시아 방문하기로 자금까지 저는 지원을 받았거든요. 예술단체에서. 그랬는데 그 다음 달에 우크라이나 본토를 침공해가지고 더 이상 러시아에 어떤 방문도 허락이 되지 않게 되었고요. 저는 사실 러시아에 관해서 쓰기 시작한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러시아 문화에 심취를 많이 했고 러시아 클래시컬 음악을 가장 사랑했으며 발레를 하는 것도 그 여러 가지 타입 중에서 제가 러시안 발레를 가장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바가노바 메소드를 했는데 바가노바가 사실 한국 발레도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 스타일의 발레를 제가 사랑해서 그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로 러시아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저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세계적 정치가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 말하자면은 단 한 번도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 책을 쓰지 못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새 영미권 출판계에서는 특히 cancel culture, 한국어로도 똑같은 말을 쓰나요? cancel culture? 예, cancel culture가 굉장히 심해서 몇 년 전에는 어떤 유명한 미국인 작가가
시베리아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쓰겠다고 출간 소식을 전했다가 우크라이나 네티즌들의 공격을 당해서 책을 뺐어요. 출간을 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티즌들의 공격 이런 것을 우려해서 책을 쓰고 안 쓰고 출간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또 다른 검열이거든요. 근데 검열은 정치의 어느 쪽에서 하든 그것은 민주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부터 제가 굉장히 제가 목숨을 걸고 증언을 할 수 있는 소설만 세상에 낸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떳떳이 믿는 소설을 누가 네티즌이 공격을 하거나 안 한다거나 이런다고 그래서 출간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조금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치적 상황을 어떤 식으로 그려냈나 이런 질문이 있으신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의구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읽고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질문은 환경 저널리즘도 하는데 그게 소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였어요. 저는 결국 저널리즘을 하든 소설을 쓰든 저의 글은 다 한 군데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찾아오는 영감조차도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널리즘을 쓸 때도 굉장히 비슷한 감정, 에너지를 갖고 쓰게 되고 결국 저한테는 어떤 식이냐면은 어떤 영감이나 소재가 떠올랐을 때 이게 어떤 형식을 가져야 되는지도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편 소설일지 단편 소설일지 아니면은 이거를 피처 저널리즘으로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풀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잘 알려지지는 않지만 평생 가장 재미있었던 감동적이었던 경험으로는 예를 들어서 2024년 봄에 작년 봄에 오리건 동부에 가서 혼자서 이 굉장히 위험한 산골짜기 같은 데를 차를 운전하고 막 낭떠러지 이런 데도 차를 운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야생 늑대를 쫓았어요. 추적했어요. 그래서 늑대에 관한 기사도 직접 쓰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게 다 한 군데서 오고 한 군데서 이제 완성이 되는 글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셨는데 하나만 더 하죠. 하나만 더 한다면은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질문을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악의 시기와 최고의 시기가 아까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 그 최악의 시기가 뭔지 그걸 어떻게 견디셨는지 이렇게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데뷔하기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제 영혼, 제 육체를 다 바쳐서 그린 작품이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한테는 불공평하다는 지적 같은 것도 듣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작은 땅의 야수들에서 가장 많이 불공평한 지적을 들었다고 생각한 것은 이름을 왜 영어 이름을 지어줬냐, 왜 제이드라고 짓고 로러스라고 짓고 그랬냐, 이게 남녀 불평등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한국어를 보시다시피 다 하고 어렸을 때부터 한국 문학 작품을 읽고 자란 저한테는 당연히 이것은 순우리말을 영어로 바꾸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조정래 선생님의 아리랑을 어렸을 때 재밌게 읽었다고 이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중에 등장인물 이름이 보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는 보름이쯤 되면은 이제 영어로는 루나라고 지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쓴 것을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도 오해를 많이 하고 남녀 불평등이냐 아니면은 왜 남자는 한자 이름을 져주고 여자는 영어 이름을 져줬냐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의구심을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이런 지적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시간이 더 흘러서 경험이 많이 쌓이고 노련해지면 더 상처가 되질 않을 텐데 처음 제가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인생을 걸고 쓴 작품에 이렇게 좀 어처구니 없다고 느껴지는 비난이 들어오니까 저는 그것을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얼마나 한국어를 사실 잘 아는지 이런 것을 뭐 밝혀낼 수도 없고 그런 점들이 많이 깊이 상처가 됐어요. 거의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아요. 결국은 독서는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사랑하는 작품이라고 해도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한테는 그런 점들이 제가 집필뿐만이 아니라 홍보며 강연이며 제가 한 개인으로서 안고 있는 모든 의무, 딸로서의 의무, 배우자로서의 의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수행하려고 하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상처를 많이 입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노컷뉴스 김민수 기자입니다. 이제 영미 유럽에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관련해서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한국 문학은 이제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약간 뭐 비주류다 뭐 이런 이제 그 평가들이 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 번역에 이제 좀 문제도 뭐 있었지만 이제 뭐 K-팝이나 K-문화가 지금은 이제 많이 유행을 하는 것처럼 좀 이제 다양성의 이제 그 장르의 이제 다양성을 이제 소구하고자 하는 이제 세계적인 이제 그 문학의 독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한국 문학도 이제 좀 눈에 띄면서 그 독창성이나 뭐 특이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좀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냥 한국 문학 이제 한국 문화를 포함한 한국 문학이 그 이제 장르적 요소로서 이제 세계인에게 이제 좀 소구를 이제 인기나 뭐 이제 관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주류 문화의 어떤 뭐 지금 뭐 여전히 유럽 문화나 이제 영미 문화가 이제 뭐 주류 문화로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한국 문화도 그런 이제 주류 문화의 그 흐름에 하나의 그냥 장르성 그 문화가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좀 공통적으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문학으로서 이제 존중받거나 이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질문은 이게 하나의 유행인가 아니면은 영원히 세계 문학의 중요한 한 기둥으로 남을 것인가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작품의 우수성에 따른데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책이 지금 앞으로 1년 안에 몇 부가 팔릴 것인가 이런 생각은 사실 안 합니다. 다산 출판사에서 여기 여러 총동원하셨는데 어이구 저런 얘기를 왜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전 사실 앞으로 1년 안에 판매 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앞으로 30년, 50년 안에 제 책이 얼마나 읽힐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책 한 권 한 권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저의 그런데 그러니까 한 예술가의 전체적 흐름 그거를 더 생각하고 작품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밤새들의 도시 한 권이라기보다는 저의 전체 우브르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의 큰 이 어떤 영향권으로 자리 잡으려면 저희가 생각할 때 뭐 러시아 문학이나 러시아 문학이 그렇듯이 한국 문학이 그것의 고유의 장점과 특성을 지니고 세계 문학의 한 파워로서 기둥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는 것은 유행을 쫓는다기보다는 이 작품이 앞으로도 반세기, 1세기가 지나도 독자들이 찾을 만큼 가치 있는 작품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속 출간이 되면은 분명 그렇게 될 겁니다. 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고요. 저 간단한 질문입니다. 아까 클래식 음악에서 받은 영감을 많이 말씀 주셨는데 9살 때부터 발레도 하셨다고 하시니까
발레는 문학 작품을 하시는데 어떤 영감을 줬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능력은 발레리나를 할 수가 없었으나 제 감수성이나 본성이 천성이 저는 발레리나입니다. 근데 발레리나와 소설가 등 문학을 쓰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이 이게 비슷하냐 어쩌나 이렇게 여쭤보신다면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렉산더 세르게예브라는 마린스키의 유명한 무용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안무가로도 활동하고 부인도 유명한 프리마 발레리나인데요. 알렉산더 세르게예브가 한 인터뷰를 재밌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자기 발레리나 부인과 낳은 딸이 앞으로 발레를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딸은 너무 이성적이기 때문에 발레리나를 못한다. 발레를 하려면 어떤 좀 비이성적인 감수성이 필요하고 그만큼 열정이 필요한데 얘는 굉장히 합리적이라서 뭐 심리학자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솔직하고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발레를 할 때는 그런 거의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예술에 대한 희생과 열정과 애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 개인의 천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문학에 바치는 열정도 마찬가지고 제가 느끼는 영감과 희열도 마찬가지며 제가 생각할 때 제 작품의 온도가 굉장히 뜨겁다고 느껴지는데 저는 문체가 온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글은 읽으면 차가운 온도고 어떤 글은 읽으면은 뭐 미지근하고 어떤 글은 굉장히 뜨겁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글이 굉장히 뜨거운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에너지와 영혼이 저는 발레를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발레 이 책을 쓰면서도 사실은 발레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필 기간 내내 발레를 하고 발레를 공연을 보고 생방송도 공연을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비디오로도 보고 음악도 많이 듣고 발레에 관한 책도 읽고 이래서 굉장히 미적이고 환상적인 경험이었는데 그런 도취가 저한테는 발레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보다는. 문학은 굉장히 이성적인 분들이 많죠. 그거보다. 그 이제 러시아 문체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점 또는 러시아 문체를 또 이제 작가님이 활용하신다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영향을 받으셨고 또 작품에 어떻게 녹여내고자 하셨는지 러시아 문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BC에서 러시아 거장들의 문체를 닮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쓰게 되었느냐 이런 것이었거든요. 여기서 코멘트를 한 사람이 소설가였는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칭찬이었는 게 동료 작가한테서 이런 평가를 듣는 거는 늘 기분 좋은 일이고 또 러시아 배경으로 러시아 등장인물을 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그 문체가 전혀 러시아 문학과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번에 러시아어 번역을 하면서 그쪽에서 고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증을 볼쇼이 발레단 직원한테 받았는데 이분이 전직 무용수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러시아인들은 자기 문화에 관한 긍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볼쇼이 직원에다가 전직 무용수라는 것은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증을 했다는 뜻인데요. 키릴 번역가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고증을 하신 크세니아라는 분이 이 책을 읽으시고 2번이나 우셨다고 하셔서 저는 이게 제대로 했구나. 러시아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작품이 되었구나. 이래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의식적으로 러시아 거장들의 문학을 따라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본래 저의 성향과 미적 성향과 닮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게 가능한 것일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책을 각종 러시아 문학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문학을 재밌고 감동 깊게 읽어도 그것과 비슷하게 쓰는 것은 저와 본래 천성이 비슷하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러시아 문학을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와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이 비슷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러시아 문학은 굉장히 시각적입니다. 그래서 미술사학을 공부한 저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매치였습니다. 톨스토이 이런 작품을 읽으면은 그냥 막 주에는 물을 마셨다가 아니라 주에는 손을 뻗어서 종이컵을 소나기에 쥐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자의 시각을 여기서부터 주에는 여기서부터 종이컵까지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마치 망원경으로 이렇게 넓은 것을 먼 것을 보다가 다시 뭐 현미경으로 줌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러시아 문학의 시각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의 특징이 영어로는 digression이라고 그러는데 D-I-G-R-E-S-S-I-O-N 그러니까 횡설수설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이 요지에서 멀어져 가지고 다른 것도 하다가 다시 요지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그 뭐 여기서도 뭐 도스토옙스키의 뭐 카라마조브 형제들 이런 거 뭐 전쟁과 평화 이런 거 읽으시면은 그냥 등장인물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저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다 아실 텐데요. 재밌는 일이 있었던 거는 이 소설 지금 읽으신 분들 여기 계세요? 기자분들?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이 후반부에 가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파벨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주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인데 파벨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부인과 함께 앉아서 가만히 2시간 동안 아무 짓도 안 하고 앉아만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영국 출판사에서는 이것이 왜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파벨이 2시간 동안 앉아서 아내와 대화를 나눴다는 이 문장이 왜 나오냐 이거를 빼자 이렇게 편집자가 제안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쉬어가는 쉼표가 문학적 쉼표가 러시아 문체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러시아 사람이 아닌 김주혜가 썼지만 이게 등장인물이 러시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잘 이해가 되었다는 것이 좋았고 또 영미권에서도 러시아 독자분들이 많이 읽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 러시아 발레리나가 책을 쓴 것처럼 썼냐고 저한테 많은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발레를 오랜 시간 해오셨으니까 좀 발레의 어떤 면모를 이번 책과 주인공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예술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21세기 현대인이 굉장히 동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치한 예술이기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떻게 아이들도 아니고 성인 남녀가 이렇게 레이스나 막 이런 거 화려하게 달린 의상을 입고 화장을 분장을 짓게 한 다음에 무대 위에 올라가 가지고 공주나 요정이나 이런 옛날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심지어 동화가 아닌 이야기들도 또 그래요. 저희가 보면은 뭐 로미오 앤 줄리엣도 발레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푸시킨의 오니에긴도 발레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이룰 수 없는 뭐 사랑이라든지 뭐 배신에 의해서 여자가 갑자기 막 가슴이 아파서 죽고 막 이렇게 현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들을 발레로 무대에서 펼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결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10대일 때 푸시킨의 오니에긴을 읽었거든요. 푸시킨은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첫째입니다.
그런데 온예긴이 어떤 이야기냐면 대충 줄거리를 설명드리자면은 타티아나라는 어떤 시골의 순박한 처녀가 도시에서 온 멋진 귀족 청년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막 사랑한다고 이제 구애를 했는데 이 청년은 막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수년이 지나서 이제 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나니까 타티아나는 어떤 나이 많은 장군의 부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온예긴이 지금 보니까 이제 성숙한 타티아나는 너무 아름다운 고상한 귀부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구애를 하니까 타티아나는 됐다고 남편을 떠나지 못해요. 아직까지 사랑의 감정이 남아 있는데 그게 줄거리예요. 지금 보면은 제가 10대일 때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러브 스토리냐. 첫눈에 반한 것도 그렇고 뭐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청년들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서로 권총을 겨누고 막 결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말이 안 되고 억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0대에는 저는 10대에는 로미오 앤 줄리엣도 굉장히 억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첫눈에 반하고 막 갑자기 서로 사랑에 빠져서 죽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30대에 돼서 다시 온예긴을 읽고 발레를 보고 로미오 앤 줄리엣을 읽고 보고 그러면 아 맞다 저런 게 인생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인생에서는 말도 안 되게 사랑에 빠지고 말도 안 되게 그런 것 때문에 실연을 해서 죽기도 하고 이런 게 인생이에요. 결국은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무미건조한 일상과는 동떨어진 더 이상 사랑이나 뭐 이런 것에 믿지 않게 된 현대인들도 다시 그런 본질적인 것들을 믿게 할 수 있는 것이 발레예요. 그리고 무대에서 그걸 어떻게 믿게 하냐면 너무나도 초인적인 에너지와 열정을 퍼부어서 자신들의 영혼의 내면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사랑이나 그렇게 믿지 못할 사랑이나 이런 것을 믿게 할 수 있는 믿게 할 수 있게 마음을 열어줍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기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도 다시 발레로 보세요. 만약에 그게 말도 안 되는 억지다, 이거는 너무 어린애들이 갑자기 사랑에 빠진 다음에 왜 사랑을 못 이루니까 죽기까지 하냐, 이런 게 말이 안 된다, 유치하다고, 센티멘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발레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 저런 것도 말이 되는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간적인 감정에 마음을 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자신들의 영혼을 바쳐서 다시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발레가 굉장히 좋고 또 그것과 비슷한 책을 쓰고 싶습니다. 작품이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다산목사 김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